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발효하기 특강입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 네 번째 이야기. 질병의 멍에를 끊어준 의료 선교사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과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는 소외되고 스스로 설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객과 고아, 과부는 누구였을까요? 여인들, 천한 신분에 속한 이들, 병든 자, 그리고 장애인들,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선에 와서 핍박받는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조선은 가정을 보호하고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여성들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격리해야 한다는 괴상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여인들은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다가 결혼하면 다시 남편 집에 갇혀 지내는 신세였습니다. 헤론 선교사가 제중원의 원장이 되면서 여성들의 진료를 위해 여의사를 초빙하여 부인과를 개설했지만 제중원 의사의 대부분이 남성이다 보니 조선 여성들이 제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의사가 많은 제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내외도 모르는 짐승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조선 여성들의 고충을 지켜보던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자신을 파송한 미국 감리교 해외 여성 선교회에 조선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 병원을 세워달라 청원했고, 선교부는 메타 하워즈 선교사를 조선에 파송하여 1887년 10월 정동에 조선 여성을 위한 전문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1888년 고종은 이 병원에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이름의 뜻처럼 보구여관은 천대받던 조선 여성들을 구하고 보호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잠깐 보구여관의 성장 역사를 살펴볼까요? 1887년 10월 31일 메타 하워즈가 정동에서 처음 여성 환자 진료를 시작한 이래 로제타 셔우드 홀, 메리 커틀러, 릴리안 해리스, 엠마 언스버거, 바게스터, 아만다 힐만 등 많은 여성 의사들이 조선 여성과 어린이 진료에 힘쓰며 조선의 객과 고아, 과부된 이들에게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보구여관은 환자 진료 외에 의료 선교와 의학 교육, 간호 교육에도 매진하여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 바게스터와 최초의 간호사 이그레이스, 김마르다를 배출하기도 했죠. 정동에서 시작된 보구여관은 1913년까지 진료실, 수술실, 약제실, 입원실을 갖추고 어엿한 병원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1892년 동대문에 보구여관의 분원인 볼드윈 진료소가 설립되었고 1912년 이 자리에 동대문 부인병원이라고 불리던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을 신축하여 1913년에 보구여관과 완전히 통합하였습니다. 동대문 부인병원은 해방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되었고 2008년 이대 목동병원과 통합되었습니다. 다시 보구여관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메타 하워즈 선교사는 보구여관에서 수많은 조선 여성과 어린이를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돌보던 메타 하워즈 선교사는
1889년 건강이 악화되어 조선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보구 여관의 여의사가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1890년 10월 13일 제물포에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직 홀이라는 성을 쓰지 않을 때였습니다. 홀은 결혼 후 가지게 된 성이죠. 그녀는 미국 감리교 해외 여성 선교회의 파송을 받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인 10월 14일 바로 첫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는 진료를 시작하고 3년 동안 1,400가지나 되는 질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의 대부분은 신분이 낮은 여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여인들은 대낮에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는 직접 왕진을 다니며 그녀들을 치료했고 밤에도 병원을 열어 모든 신분의 여성들이 치료받으러 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의 사역 초반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화상으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은 16살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는 손가락을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소녀의 보기 싫은 흉터를 가리기 위해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피부를 떼어내야 하지만 소녀는 이해하지 못했고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는 자신의 피부를 떼어 소녀의 피부에 이식해 주었습니다. 선교사의 그 놀라운 행동을 본 주변 사람들까지 기꺼이 자신의 피부를 내주어 이 소녀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고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비가 몹시 많이 내리던 밤, 한 남성이 보구 여관에 찾아와 부인을 위해 약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인은 아주 위독한 상태였던 것이죠. 로제타 선교사는 즉시 그의 집으로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남자는 놀랐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밤에 로제타 선교사가 자기 집으로 함께 가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 병원 일을 돌봐주던 남자 직원 귀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여인에게 자신의 피부까지 떼어준 의사인데 이 정도 비 때문에 왕진을 안 가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의술을 통해 조선 여성을 구하고 돌보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화학당의 학생 중 2명을 진료를 돕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한 아이는 일본 소녀 오아카, 한 아이는 조선 아이 점동이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이 2 소녀를 자기 일만 돕게 하려고 훈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2 소녀를 훈련시키는 것은 나를 돕는 데만 쓰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시야를 넓혀 장래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말 로제타 선교사의 바람대로 조선아이 점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가 되었습니다. 점동은 세례를 받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는 조선의 풍습에 따라 일찍 결혼하고도 로제타 홀 선교사와 함께하며 사역을 도왔습니다. 1891년 12월 15일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의 약혼자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조선에 왔습니다. 그 역시 조선을 위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온 것입니다. 이듬해인 1892년 6월 2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1893년 11월 홀 부부의 아들 셔우드 홀이 서울에서 태어났죠. 이 아이는 장차 자라서 조선의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홀 부부는 함께 사역하지 못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는 평양으로 그리고 로제타 홀 선교사는 서울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1894년 5월 8일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는 남편이 있는 평양으로 그의 사역지를 옮겼고 그 길은 에스더 부부도 함께 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평양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지만 홀 부부와 에스더 부부는 담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양으로 갔습니다.
이때부터 로제타 홀 선교사는 조선의 또 다른 객과 고아, 과부였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장애인은 쓸모없는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의 환자 중에도 특별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리고 말을 못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부모가 돈이 있다면 훈련을 시켜 무당이 되거나 점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쓸모없는 물건 취급을 당하며 소외당하다가 잘 먹지도 못하고 결국 걷는 곳조차 어려울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죽어갔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시각장애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다가 자신이 어린 시절 점자를 배운 기억을 되살려 한글 점자를 개발하여 그들을 돕기 원했습니다. 마침 제임스 홀 선교사를 돕던 오석형의 딸 복례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로제타 홀 선교사는 기름 종이에 바늘로 점자를 만들어 복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집에서 그 교육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한 달여 만에 홀 가족과 그리고 에스터 부부는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894년 10월 1일 윌리엄 홀 선교사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일 전쟁 중 평양에서 큰 전투가 있었고 그 후 평양에 전염병이 돌고 부상자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홀 선교사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평양으로 갔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평양에서 부상자들을 돌보던 중 윌리엄 홀 선교사는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어 서울로 돌아온 후 일주일도 못 버티고 11월 24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4이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돌이 갓 지난 아들 셔우드를 데리고 그녀의 몸속에 자라고 있는 둘째를 출산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귀향길에는 에스더 부부가 동행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1895년 1월 14일 고향집에 도착했고 나흘 후 딸 이디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 선교사는 두 아이를 데리고 평양으로 돌아올 준비를 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평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평양의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짓는 것과 한글 점자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한글 점자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공부를 했고 2년 뒤인 1897년 11월 두 아이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박에스더는 미국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지금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입학해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유사는 그녀의 뒷바라지를 했죠. 1898년 5월 1일 로제타 선교사는 다시 평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로 딸 이디스를 잃게 되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아픔을 잊기 위해 곧바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개원 직전 평양 감사 부인을 치료해준 덕에 평양 감사는 그 병원에 광해여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후에 기홀병원과 광해여원이 통합돼 평양연합기독병원이 되었습니다. 로제타는 이 병원에 이디스를 기념하는 어린이 병동을 추가로 건립했고 이곳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서울에 머물며 초급 한글 교리서 등을 점자 교재로 만들어 평양에 다시 돌아왔고 오지를 돌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복례를 다시 만나 그녀가 만든 교재로 점자 교육을 시작했고 점자로 성경을 읽게 된 복례는 성경에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읽으며 감동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 교육교사가 되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의 이 특수 교육은 곧 평양의 소문이 파다해졌고 맹인 소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이디스 마가렛 병동에 특별 교실을 열어 이들을 가르쳤고 1903년 평양 여맹학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로제타 선교사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이들과 청각장애인까지 받아들여 농아교육을 시작하고
학교 이름을 평양여맹학교에서 평양맹아학교로 바꾸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발전시켜 조선의 객과 고아, 과부인 이들을 섬긴 특수교육의 어머니였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여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1912년 광해여원 안에 실습을 병행하며 의학 강습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의전에 입학시키려 애를 썼으나 세브란스 의전에서조차 여학생 입학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여자 의학 전문학교를 만들기로 하고 한국인 의사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1928년 조선 여자의학 전문학교 창립을 발기한 것입니다. 이 학교가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죠. 잠시 로제타 선교사의 제자이자 자매로서 함께 사역한 박에스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에스더는 의학 공부가 끝나갈 무렵인 1900년 폐결핵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의과대학을 졸업해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죠. 엄밀히 말해 남녀를 통틀어 우리나라의 최초 의사가 된 것입니다. 박에스더는 그해 5월 미 감리교 해외 여성 선교회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고국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구 여관에서 평양에서 자신이 누린 자유를 조선 여인들에게 헌신적으로 나눔을 봉사하다가 1910년 4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은 홀 선교사의 가족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구한말 조선의 또 한 부류의 객과 고아, 과부는 바로 결핵 환자였습니다. 구한말 당시 5명 중 1명이 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지만 약도 없고 고칠 방법이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핵에 걸리면 내가 벌을 받아 이 병에 걸렸구나 라고 두려워하며 무속의 힘을 빌려 결핵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체념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핵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이모 에스더를 잃게 된 로제타의 아들 윌리엄 셔우드 홀은 자신의 이모를 빼앗아간 결핵을 조선에서 퇴치하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폐결핵 전문의가 되어 조선에 돌아올 것과 결핵 요양원을 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셔우드 홀은 서울에 태어나 평양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가 대학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가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뉴욕 롱아일랜드의 홀츠빌 서퍼크 결핵요양소에서 결핵을 전공한 후 1925년 8월 미국 감리회 의료선교사로 임용되어 1926년 4월 19일 아내 메리언 홀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셔우드 홀과 메리언 홀 부부는 셔우드 홀의 오랜 소망대로 조선의 결핵 퇴치를 위해 1928년 황해도 해주에 결핵만을 치료하기 위한 해주 구세 요양병원을 세우고 조선 결핵 퇴치를 위해 그들의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이 결핵 요양원을 통해 절망에 빠져 살던 조선의 객과 고아, 과부였던 결핵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셔우드 홀 부부는 조선에서 폐결핵 퇴치를 위해 조선 사람들이 결핵에 지지 않고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계몽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들의 그 노력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지는 해주 구세 요양병원의 10주년을 맞이하여 홀 선교사에게 보내온 축하 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닥터 셔우드 홀, 선생님은 성스럽고 훌륭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해주 결핵 요양원의 설립 10주년 기념일입니다. 요양원의 눈부신 발전은 선생님의 피와 땀의 결정입니다. 오늘날 결핵은 인류의 적임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요양원을 설립하신 후로 환자들이나 일반 대중이 결핵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 병마와 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선생님은 결핵에 걸려 깊은 절망에 빠졌던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핵 예방운동을 시작하셨고
결핵퇴치협회의 지도자로 훌륭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생애의 황금기를 이 사업을 위해 바치셨기에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은 태산보다 높고 황해보다 깊습니다. 영광스러운 1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선생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저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작은 선물을 올립니다. 저희의 성의를 기억하는 뜻으로 이 선물을 받아주시면 저희들은 최고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셔우드 홀 부부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감동의 편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셔우드 홀 선교사는 조선의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1932년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여 결핵 환자를 도왔습니다. 1940년 일제는 제임스 셔우드 홀 선교사에게 간첩 죄를 씌워 추방했습니다. 홀 선교사는 부산항을 통해 조선을 떠났습니다. 그날 홀 선교사 가족은 부산항에서 조선의 자유로운 그날을 기대하며 태극기를 펼쳐 나뭇가지에 걸고 조선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를 시작으로 그의 아들 제임스 셔우드 홀과 메리언 홀 부부까지 2대에 걸쳐 한 가족이 74년을 조선의 객과 고아와 과부된 조선의 여인과 아이들, 장애로 고통당하던 이들, 결핵으로 죽어가던 이들에게 자유의 빛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시작에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